안녕하세요. 수박겉 탑기입니다. 기원전 413년 아테네가 야심차게 단행했던 시킬리아 원정은 해군과 육군 병력의 완전한 괴멸이라는 전례 없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제8권은 바로 이 파멸적 패전 직후부터 기원전 411년까지를 다룹니다. 아테네가 직면한 극단적인 헌정 위기, 제국체제의 붕괴 위협, 그리고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얽힌 복잡한 삼각 외교전의 기록이죠. 앞선 권들이 거시적 담론과 영웅적 투쟁을 그렸다면 8권은 결이 다릅니다. 암살과 기만, 과두정 쿠데타, 그리고 파벌 간의 내전이 난무하는 국제정치의 극심한 혼돈을 정면으로 묘사합니다. 지금부터 그 혼돈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제1부, 패전 직후 아테네의 위기 대응과 헌정적 균열. 제2부, 페르시아의 개입과 제국주의적 삼각 외교. 제3부, 400인 과두정 쿠데타와 내전의 발발. 제4부, 알키비아데스의 귀환과 해상제국의 반격. 그리고 마지막 제5부에서는 이 책의 역사학적 계승과 현대 정치학적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부입니다. 시킬리아 패전 직후 아테네가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헌정적 균열이 생겨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킬리아에서 아테네 병력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처음 도시에 당도했을 때 시민들의 첫 반응은 극심한 인지 부조화와 현실 부정이었습니다. 생존한 병사들이 직접 참상을 전했을 때조차 사람들은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파멸을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명백해진 뒤 대중의 심리는 참담한 슬픔을 넘어 맹렬한 분노와 극단적 공포로 옮겨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원정을 직접 결의하고 투표한 것은 시민들 자신이었음에도 그 책임은 원정을 부추긴 선동 정치가들과 신탁 해석가들, 예언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참패는 곧장 인구학적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수만 명의 중장보병과 기병, 그리고 정예선원을 한꺼번에 잃은 아테네는 국고가 바닥나고 수리할 선박조차 부족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기원전 415년 원정 직전까지만 해도 아테네는 역병에서 회복해 새로운 청년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전 이후 시민 인구는 극심하게 고갈됩니다. 이 때문에 참정권 없는 비시민 청년층이나 사생아 계급의 불만이 끌어올랐습니다. 결국 시민권자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 기원전 412년에는 아테네인 아버지와 비시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합법적 중혼 조치까지 도입해야 했습니다. 한편 라우리온 은광에서 스파르타 진영으로 도망친 2만 명에 달하는 노예 역시 위기를 가중시켰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또 다른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시라쿠사 함대가 당장 피라이에우스 항구로 쳐들어올 것이며 델로스 동맹의 가맹국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리라는 두려움이었죠. 이에 시민들은 한 가지 자성에 도달합니다. 민회의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나라를 파멸로 몰았다는 반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13년 국정 운영을 합리화하고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연장자들로 구성된 비상위원회 프로블로이를 설치하기에 이릅니다.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나 하그논 같은 명망 있는 원로 10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민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심의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상전시 내각이었지만 본질은 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중의 직접 참여를 제한하고 소수 엘리트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정적 후퇴의 첫 단추였습니다. 민회 스스로가 자기 주권의 일부를 내려놓은 이 사건은 훗날 400인 쿠데타의 심리적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시킬리아 패전과 더불어 아테네를 물리적으로 질식시킨 또 다른 요인은 스파르타의 데켈레이아 요새화였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아기스는 망명자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테네 북쪽으로 불과 14마일 거리에 있는 데켈레이아를 점령하고 상설 요새를 세웠습니다. 전쟁 초기 이른바 아르키다모스 전쟁 때만 해도 스파르타군은 여름철에 잠시 아티카를 휩쓸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데켈레이아의 상설 요새화는 1년 내내 아테네를 포위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아테네는 아티카 내륙의 농경지를 완전히 잃었고 에우보이아 섬에서 육로로 식량을 들여오던 길이 끊겨 오직 바닷길로만 물자를 조달해야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라우리온 은광의 가동이 멈추면서 전시 재정이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아테네는 선박 건조를 서두르고 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식량 수송선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순이온 고지를 요새화하는 등 필사적인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제2부 페르시아의 개입과 제국주의적 삼각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테네의 위기는 곧 외부 강대국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아테네의 해군력이 급감하자 그동안 관망하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본격적으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과 조세 징수권을 되찾는 것이었죠. 이 과정의 핵심 인물이 리디아와 카리아의 총독 티사페르네스입니다. 그는 스파르타와 손을 잡고 아테네를 견제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에 페르시아라는 제3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8권에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맺은 세 차례의 조약문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동맹국 사이의 불신과 협상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외교 사료입니다. 기원전 412년의 제1차 조약은 페르시아 왕이나 그 조상이 소유했던 모든 영토에 대한 권리를 스파르타가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페르시아는 펠로폰네소스 함대에 하루 1드라크마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그런데 표현이 워낙 모호해서 자칫 과거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유럽 영토, 즉 그리스 본토까지 넘겨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412년에서 41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제2차 조약에서는 서로의 영토에 대한 상호 불가침을 명시하고 아테네에 맞선 공동전쟁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 사절 리카스는 여전히 이 조약이 페르시아에 너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1년 봄 제3차 조약에서 비로소 왕의 영토가 명시적으로 아시아로 국한됩니다. 영토 양보의 범위를 소아시아로 좁힌 스파르타의 외교적 승리였죠. 다만 페르시아의 실제 재정 지원과 함대 파견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스파르타로 망명했던 알키비아데스는 아기스 왕과의 불화 그리고 암살 위협이 커지자 기원전 412년 스파르타를 버리고 티사페르네스에게 의탁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궁정에서 탁월한 지정학적 논리를 펼칩니다. 그의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완승하게 두지 말고 양진영이 서로를 끝없이 소모하게 하라. 어느 한 세력이 그리스 전역의 패권을 쥐는 것은 페르시아에 결코 이롭지 않으니 지원을 교묘하게 조절해 두 세력이 끝없이 싸우며 지쳐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양의 표현을 빌리자면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는 이이제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에게 설득된 티사페르네스는 균형 전략을 실행에 옮깁니다. 세 가지 방식이었죠. 첫째, 임금 삭감입니다. 스파르타 함대에 주기로 한 임금을 하루 1드라크마에서 절반인 3호볼로 깎았고 그마저도 고의로 연체해 스파르타 해군의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둘째, 함대 지연입니다. 150척에 달하는 페니키아 정규 함대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미뤘습니다. 셋째, 협상 유도입니다. 아테네가 민주정을 폐지하고 과두정을 세운다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쿠데타를 부추긴 것이죠. 알키비아데스의 진짜 목적은 아테네로의 복귀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모스에 주둔한 아테네 함대 지휘관들에게 밀사를 보내 과두정 수립을 조건으로 페르시아의 지원을 아테네 쪽으로 돌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군사 엘리트들에게 이 제안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고 곧 내부 쿠데타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페르시아의 이 기만적 균형 전략은 아테네가 패전의 충격을 딛고 전열을 재정비할 결정적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제3부입니다. 페르시아의 자금이라는 미끼가 던져진 뒤 아테네 내부에서 벌어진 400인 과두정 쿠데타와 내전의 발발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411년의 쿠데타 밑바닥에는 단순한 권력욕을 넘어선 이념과 계급적 불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과두파로 대표되는
귀족주의 담론이 널리 퍼져 있었죠. 빈민과 대중의 변덕스럽고 무책임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교육받고 능력 있는 최우수자들이 통치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경제적 배경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가 재정은 고갈됐고 함대 유지를 위한 3단 노선 건조 비용, 즉 트리에라키아와 특별재산세 에이스포라의 부담은 오롯이 부유한 엘리트의 몫이었습니다. 막대한 사재를 털어 전쟁 자금을 댔으면서도 정작 정책 결정권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무산대중, 테테스의 다수결 투표에 좌우되는 상황. 엘리트들은 이 구조에 깊은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는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원전 411년 봄 사모스 함대의 과두파를 대변해 아테네로 건너온 페이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자금 없이는 나라가 멸망한다며 구국의 명분으로 민회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실행은 아테네 깊숙이 뿌리내린 비밀 정치 클럽들 헤타이레이아이에 연합된 음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안티폰, 프리니코스, 테라메네스 등이 주도하여 민주파의 핵심 인사들을 암살하고 시민들 사이에 극도의 공포와 불신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콜로노스에서 열린 민회에서 대중은 물리적 위협과 구국의 논리 앞에 굴복합니다. 기존의 500인 평의회를 해산하고 400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이죠.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개혁 일에 이어져 온 아테네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테라메네스가 주도한 역쿠데타로 400인 정권이 무너지고 5천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과두파의 승리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테네 본국이 과두파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사모스의 주둔한 함대에 전해지자 수병들과 중장보병들이 맹렬히 반발했습니다. 하층민 출신 선원들이 주축이 된 이 함대는 트라쉬블로스와 트라슐로스를 새 지휘관으로 선출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합법적인 아테네 민회라고 선언했습니다. 본국의 과두정과 바다 위의 민주정. 아테네는 이렇게 두 개의 정부로 쪼개졌습니다. 같은 시기 아테네 내부의 400인 정권도 분열로 흔들립니다. 프리니코스 같은 극단파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피라이에우스 입구에 에에티오네이아의 요새를 쌓고 최악의 경우 스파르타 함대를 끌어들여 아테네를 넘겨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반면 테라메네스의 온건파는 이 매국 행위에 반발해 중장 보병들을 선동, 스스로 그 요새를 허무는 역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기원전 411년 가을 무기를 자비로 갖출 수 있는 계급 약 5,000명을 중심으로 한 5천인 정부가 수립됩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정부를 두고 민주정과 과두정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혼합이라 평하며 그가 좀처럼 하지 않는 이례적인 찬사를 보냅니다. 제4부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아테네는 바다에서 놀라운 반격을 시작합니다. 알키비아데스의 귀환과 해상제국의 역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모스의 민주파 함대가 한때 조국을 배신했던 추방자 알키비아데스를 사령관으로 선출한 것은 철저한 현실 정치, 즉 레알폴리티크의 산물이었습니다. 파산한 아테네가 전쟁을 이어가려면 티사페르네스의 자금과 페니키아 함대의 향방을 통제해야 했고 페르시아 총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알키비아데스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알키비아데스도 영리하게 처신했습니다. 분노한 함대가 당장 본국으로 진격해 400인 정권을 치려하자 그는 이를 만류하여 파멸적인 전면 내전을 막았습니다. 대신 스파르타 함대와의 해전에 집중해 자신의 군사적 가치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기원전 411년 펠로폰네소스 함대 사령관 민다로스가 헬레스폰토스 곧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이동해 아테네의 생명줄인 흑해 식량 수송로를 끊으려 하면서 본격적인 해상 격전이 벌어집니다. 첫 무대는 퀴노스 세마였습니다. 아테네 76척대, 스파르타 86척.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우익을 포위해 육지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트라쉬블로스가 전열을 넓혀 우회 기동으로 반격에 성공합니다. 아테네는 15척을 잃고 스파르타 21척을 납포했죠. 무엇보다 심리적 자신감을 되찾은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기원전 411년 11월 아비도스 해역에서 연승을 거두며 스파르타 함대의 동력을 꾸준히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410년 봄 퀴지코스 해전이 분수령이 됩니다.
알키비아데스, 트라시블로스, 테라메네스의 합동작전으로 스파르타 함대 전체를 납포하거나 격침시키는 괴멸적 타격을 입혔고 사령관 민다로스는 전사합니다. 아테네가 제해권을 완벽히 회복한 순간이었죠. 이 압도적 승리로 전황이 뒤집히자 오히려 스파르타가 평화협상을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승리의 여파로 본국에서는 5천인 정부마저 막을 내리고 급진 민주정이 완전히 복원됩니다. 마지막 제5부입니다. 8권이 남긴 역사학적 의미와 24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정치학적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투키디데스의 8권은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티사페르네스가 에페소스로 이동했다는 지점에서 문장이 뚝 끊기죠. 전쟁이 아직 6년 넘게 남았는데도 기록이 증발한 이 중단을 두고 학계에서는 오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및 초고 가설입니다. 투키디데스가 집필 도중 사망했거나 자료를 다 정리하지 못한 채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는 전통적 견해죠. 근거가 있습니다. 8권에는 이전 권들에서 두드러졌던 정교한 직접 화법이 단 한 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8권이 퇴고를 거치지 않은 초고 상태로 남았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 서술 변화 가설입니다. 학자 W.R. 코너는 8권의 이질적인 문체가 당시 국제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시킬리아 패전 이후의 전쟁에서는 명분도 영웅적 담론도 사라지고 기만과 쿠데타, 변덕스러운 외교가 지배하는 혼란스러움 그 자체가 본질이 되었죠. 그렇다면 직접 화법을 배제하고 파편화된 서술을 택한 것은 당대의 정치적 타락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작가의 결단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펜이 멈춘 지점은 기원전 4세기의 역사가 크세노폰이 헬레니카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별다른 서문 없이 이후 며칠이 지나라는 문장으로 기록을 시작하며 자신이 투키디데스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했죠. 다만 두 사람의 결은 다릅니다. 투키디데스가 구조적 원인과 철저한 사실 검증에 천착했다면 크세노폰은 인물의 도덕적 자질과 일화, 신의 징벌 같은 도덕적 인과율을 더 중시했고 뚜렷한 친스파르타 편향도 드러냈습니다. 차갑고 분석적인 구조적 현실주의가 후대로 가며 개인 중심의 도덕사로 변모해 간 셈입니다. 8권이 묘사한 아테네의 혼돈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정치 이론에 세 가지 날카로운 통찰을 줍니다. 첫째, 병영국가입니다. 시킬리아 패전과 데켈레이아 봉쇄라는 외부 안보 위기는 아테네 엘리트들에게 헌정을 뒤엎을 완벽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대 정치학자 헤럴드 라스웰은 국가가 지속적인 전쟁이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되면 폭력을 통제하는 폭력의 전문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통제장치를 무력화한다고 경고했죠. 400인 쿠데타가 바로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비효율적인 민주주의를 버리고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세워졌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이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를 가속하는 전형입니다. 둘째, 카멜레온 정치인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아테네 민주파의 기리나로 출발해 스파르타의 군사 고문으로 조국을 배신하고 페르시아 총독의 참모를 거쳐 아테네 과두파를 조종하다 끝내 민주파 함대의 구원자로 복귀합니다. 정치적 기회주의의 극치죠. 현대 이론가 딜립 가온카르는 포퓰리즘을 상황에 따라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자 민주주의를 숙주 삼아 파괴하는 기생충으로 정의하는데 알키비아데스는 그 완벽한 고대적 원형입니다. 셋째, 전시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투키디데스는 전쟁을 폭력적인 교사라 불렀습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자랑스러운 개방성과 법치를 지녔던 아테네조차 전쟁의 장기화라는 극단의 스트레스 테스트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내전의 늪에 빠졌죠. 현대 연구 역시 장기적인 군사동원과 실존적 위협에 대한 공포가 시민적 담론과 관용,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심각하게 마모시킨다고 분석합니다. 투키디데스의 경고를 한 문장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교사 앞에서는 극도의 공포와 이기심이 공공선과 시민적 연대를 압도한다. 제국주의적 군사 팽창이 결국
자기 자신의 민주적 기반마저 질식시키는 역설.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기의 아테네는 이 역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며 오늘날 강대국들의 외교와 군사 정책에 강력한 역사적 경고를 던집니다. 투키디데스의 팔권은 단순한 해전이나 외교사의 나열이 아닙니다. 파멸적인 군사 실패가 어떻게 시민사회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기 파괴적인 헌정 위기와 내전으로 번지는지를 치밀하게 추적한 정치병리학의 교본입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페르시아 사이의 지정학 체스판에서 이념은 파벌의 실리를 위해 희생되었고 동맹은 언제든 배신당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패는 기원전 411년에서 멈췄지만 그가 남긴 결론은 선명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군사력이나 적국의 황금이 아니라 공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엘리트들의 권력욕, 위기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대중, 그리고 사익을 위해 헌정을 볼모로 삼은 알키비아데스적 기회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적은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가치의 상실에 있습니다. 아테네의 사례는 이 사실을 시간을 초월한 경구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박겉탑기였습니다.